전국에 계신 그리고 해외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으로 보는 신문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앞에 조간 신문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일면 기사부터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입니다. 삼성 그리고 이건희 회장 사후 남은 문제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배당 기대에 삼성그룹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올랐지만 삼성 경영권 위협에 노출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요 지배 구조에 어떤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상속세 자체가 지금 11조 원에 육박하는 엄청난 규모거든요. 상속세 부담에 지배력 약화 우려가 있다. 어제 삼성물산 13% 그리고 삼성생명은 3.8%가 올랐는데요. 이 기업들에게 배당을 많이 줘서 뭔가 상속세를 마련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시장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시진핑 반박한 미국 6.25 프레임 전쟁이다. 지금 중국이 먼저 시작을 했죠. 그리고 미국이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국만큼 적극적이지 않지만 문제가 있다라는 의사를 전달했다. 중국에 전달했다. 뭐 이런 내용도 좀 나와 있습니다. 시진핑 6.25는 제국주의 침략이다. 그러면서 북한을 도운 것을 항미 원조다. 그러면서 지금 굉장히 뭔가 영웅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에 대해서 미국 국무부 북한 중국 지지를 받아 남침했다. 이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반박을 한 겁니다. 좀 더 보면요. 시진핑 항미 원조 강조하며 경고를 보내자 미국 이례적으로 정면 반박을 했다.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기사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서울 공공 와이파이 시작부터 좌초 위기다. 서울시가 공원, 광장 그리고 전통시장 등의 공공장소죠. 이런 곳에 자가통신망 기반으로 와이파이를 무료로 제공했다. 지금 이런 내용을 추진하고 있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여기 보면 서울시는 내달부터 통신복지 실험한다. 그런데 정부는 이게 지금 현행법상 위법이다. 위법 판단에 법적 대응을 시사하겠다. 그러니까 민간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지자체가 민간 통신사 이 지금 사업에 들어가는 거다. 이거 문제 있다. 그래서 지금 약간 뭔가 이견이 있고요. 막상 통신사들은 뭐 정부 입장과 비슷한 것 같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다만 뭔가 지금 공공 와이파이 어떻게 보면은 목적은 굉장히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떤 갈등을 할 수 있는 지점들이 놓여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어제 국회에 출석했습니다. 어제 국감이 있었거든요. 옵티머스 부실 수사했다. 현직 검찰총장 초유의 감찰 시사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난주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뭐 작심 발언, 뭐 소심 발언, 아니면 좀 너무 좀 많이 나간 발언이다.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만 발언을 했죠. 그에 대해서 반격에 나선 추미애다. 이렇게 제목이 돼 있습니다. 윤석열, 직 내놓고 위법을 말하라. 직을 내놓고 위법을 말하라. 뭐 부하 아니다. 뭐 이런 얘기 하려면 자리에서 나와서 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요. 뭐 총장은 임기 중엔 정치 생각 없다고 해야 된다. 그런 얘기 왜 안 하는가? 그러면서 압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신문기사의 행간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 그리고 깊숙한 해설을 해 주시기 위해 네 분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정호 세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윤기찬 변호사 자리하셨고요. 김한규 변호사도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영규 삼육대 겸임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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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네 가지 키워드로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가 화면에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역대급 상속세입니다. 그렇습니다. 11조 원에 육박하는 삼성.
삼성 관련 상속세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이 상속세를 두고요. 워낙 처음 보는 어마어마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제 추미애 법무장관 국회에서요.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 그러니까 지난주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총장의 임기 지켜라. 흔들지 말고 자리를 지켜라. 이렇게 전달받았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에 대해서 추미애 법무장관이 문재인 대통령 성품을 하는데 그럴 리가 없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뭐 진실 게임처럼 가는 겁니까? 그럼요. 세 번째 키워드는 추도식에서 들린 야유입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어제 한 추도식에 참석을 했는데 퇴장할 무렵 엄청난 어떻게 보면 거센 야유를 들었거든요. 어떻게 된 상황이 준비되어 있고요. 마지막 키워드는 이런 엄마입니다. 20대 딸이 숨졌습니다. 그런데 28년 만에 갑자기 생모가 나타나서 그 딸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남긴 돈이죠. 전세금 등등 이걸 가져갔다고 합니다. 이 사연도 준비돼 있습니다. 자, 그럼 아침에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삼성 그리고 이건희 회장 별세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오늘도 참 많은 신문 언론에 이 소식들이 좀 있는데 아침에 매일경제는 상속 관련된 부분으로 좀 이야기를 좁혀보겠습니다. 10조, 뭐 정확하게 말하면은 10조 한 9천억 원이다. 거의 11조에 육박합니다. 뭐 이 조 단위 상속세니까 뒤에 있는 1,000억 원 단위를 생략해서 그랬지 엄청난 금액입니다. 사실은요. 10조 상속세 충당 3가지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삼성이 의외의 수를 던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큰 규모라서 이런 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시나리오 3개가 그대로 소개돼 있는데 먼저 좀 하나씩 보겠습니다. 계열사 배당 강화로 실탄을 마련한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지분을 갖고 있는 삼성그룹 내 기업들이 있거든요. 다 상장이 많이 돼 있죠. 그 기업에 배당을 많이 줘서 상속세를 마련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주식시장이 어제 움직인 게 바로 이 첫 번째 시나리오에 대한 가능성 때문에 움직였거든요. 두 번째는요. 보유 지분을 매각을 할까. 그러니까 삼성그룹 내 기업에 갖고 있는 보유 지분을 아예 팔아서 뭔가 상속세를 마련하는 거 아니냐. 여기 보면 전문가들은 지분 매각 불가피한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 대상은 삼성전자, 삼성생명 등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전망입니다. 그리고요. 다른 대기업들처럼 공익법인을 만들어서 그쪽에 출연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의 지분을 공익법인 쪽으로 넘긴다. 이거죠. 출연액은 과세 대상에서 빠지지만 보유 지분 의결권 행사 가능하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목적 달성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배권 유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세금 회피 편법 비판 뭐 여론이 부담일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그 옆에 보면 표로 정리되어 있죠. 그래서 뭐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배당을 늘려서 마련한다. 돈을. 두 번째는 지분을 파는 거 아니냐. 세 번째는 공익법인을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지금. 이런 시나리오들이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그중에서요. 첫 번째 시나리오 배당을 늘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제 주식시장이 움직였습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최대 주주인 삼성물산 14%나 주가가 올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큰 기업인데. 지배력 강화 신받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용 지분만은 SDS 생명 등도 어제 많이 올랐다. 그리고 호텔신라 우선주는 상한가를 기록했다. 뭐 이런 겁니다. 증권가는 상속세 마련을 위해 배당을 늘리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을 좀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배성호 교수님. 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10조 원입니다. 10조 원이면요. 많은 분들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정부가 추경안 마련할 때 10조 정도 규모가 됐었어요. 그 정도 되는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시장은 배당금 쪽으로 가지 않을까. 배당금을 통해서 이 상속세 돈을 마련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아까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3가지 시나리오가 있지 않습니까? 예.
배당금을 주는 방법, 그래서 그걸로 지금 상속세를 마련하는 방법, 예. 그리고 또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처분하는 방법, 예. 또 그리고 공익법인에 투자하는 방법,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배당액을 늘리는 거는 불가피한 것 같아요. 실제로 LG도 총수가 사망할 때 이 방법을 써가지고 승계를 했기 때문에 예. 그러면은 이제 배당을 하게 되면은 관련 주식이 상당히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주들도 좋아할 거 아닙니까? 배당을 많이 그렇습니다. 하면. 그래서 이제 특히 지금 삼성물산이 사실상 삼성그룹의 지주회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물산의 관련 주식이 14% 급등했고 예. 또 우선주 같은 경우 예. 상한가를 했고 그리고 이제 호텔신라 우선주는 왜 상한가를 했냐면 이부진 대표 같은 경우가 동생. 앞으로 분리하게 되면은 더 매집을 하니까 이게 더 오를 것 아닌가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여러 있는 가지 전망들이 상황이에요. 지금 섞여 있군요. 지금 주식시장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가 삼성물산의 17% 정도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이재용 회장의 부회장의 지배력이 더 강화되니까 앞으로 관련된 이 주식들은 계속해서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시장은 전망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봐도 시장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추세가 당분간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삼성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의 과연 이 상속세 마련을 위한 선택은 과연 무엇일까? 지금 세 가지 시나리오였는데 아까 봤던 기사는 다른 또 제3의 길, 다른 길이 있는 거 아니냐. 뭐 다른 방법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은가. 아직 시장에서는 거론되지 않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까지 섞여 있습니다. 상속세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이 얘기 좀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좀 보시죠. 지금 그러니까 재계에서 그리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 일각에서 상속세 얘기를 좀 어제부터 좀 나왔어요. 삼성 10조 상속세 과한가 당연한가 다시 불붙은 인하 논란이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아니 10조 정도 되는 거 이거 보니까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좀 높은 거 아닙니까? 이거 이번에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근데 반대로 또 다른 쪽에서는 지금까지 잘 유지되어 온 상속세를 왜 갑자기 삼성과 관련해서 거론하는 것인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최고 세율 50% 이 정도면 상속할 때마다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기업 활동에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다른 일각에서는 부의 재분배 차원에서 현 수준 유지하는 게 당연하다. 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등 일부 종목 주가 급등했다. 이런 얘기죠. 최고 세율이 50%고요. 대주주 관련해서는 10%가 더 추가가 돼서 60%가 됩니다. 상속세 엄청나게 높죠.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다른 나라하고 좀 비교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최고 세율이 50%입니다. 위쪽에 보면. 일본이 조금 높은 편이고요. 미국은 40%. 그리고 영국에는 뭐 배우자의 경우는 비과세 뭐 40%, 30%, 독일은 30%대를 또 유지하고 있군요. 이탈리아는 4%네요. 4%.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좀 높은 편에 속한다. 이렇게 좀 이 그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윤기찬 변호사하고 이제 김한규 변호사 이제 변호사시니까 뭐 이런 거에 아마 의뢰인들이 이제 문의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윤기찬 변호사, 우리나라 상속세를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뭐 낮진 않죠. 높은데 현행 세율이 뭐 너무 높다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개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공제 조항들이 많이 있고요. 지금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도 물론 문제점은 가업 승계에 지장을 받는다는 것이거든요. 예. 주식회사에 주식을 상속할 때 그 상속세가 너무 높기 때문에 주식을 거의 매각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가업 승계가 안 된다는 것인데 어쨌든 가업 승계 공제 제도도 또 있다고 하니까 근데 그 범위가 사실은 현재 입장에 너무 좀 액수가 작아요. 500억까지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대기업들은 큰 해당은 없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상속세율을 조정하는 것보다는 제 예. 생각에는 그 가업승계 제도의 그 적용 범위를 넓히는 거 하고 승계할 때 약간 어느 정도 공제를 해주는 예. 방안. 그리고 이제 상장된 주식의 경우에는 예. 회사 운영을 통해서 또 배당 같은 걸로 이익을 환수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납부 유예를 좀 장기간 두거나 분할 납부 제도를 좀 확충해 가지고 장기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러니까 상속세율을 함부로 내리는 것은 오히려 세율 자체를 바로 지금 뭐 손질하는 건 그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 시대가 지나갈수록 사실 그 부의 재분배 문제도 있고요. 예. 사다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뭐 그 돈을 모을 수 있는 사다리가 없기 때문에
한 세대가 지나면 어느 정도는 좀 그 원점에서 출발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예. 그런 제도를 통해서 부의 재분배 효과를 달성하면서 이 사회 부의 원천인 기업에 대한 배려도 또한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분할 납부 및 납부유예, 그다음에 가업 공제제도 공제. 그 부분을 좀 확대하는 부분, 이 정도에서 정책적 고민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정책적 고민할 지점을 지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이 표 좀 다시 볼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속세율입니다. 여기 보면 이게 과세 표준이죠. 이게 꼭 상속액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좀 뭐 빠지는 부분인데 이제 대충 비슷한 기준이 될 겁니다. 1억 원 이하 정도 과세 표준 기준 1억 원 이하 상속되는 10%, 5억 원 이하는 20, 10억 원 이하 30, 30억 원 이하 40. 뭐 국민 대다수는 별 관련은 없어 보입니다만 어떤 경우 자산을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큰 관심사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30억 원 초과할 때는 이제 50% 세율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김한규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상속세율. 예, 일단은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민의 한 99%, 아니 90%는 좀 극단적일 수 있겠지만 예, 대다수는 사실 상속세를 내지는 않습니다. 내지는 않고 큰 관련은 없습니다. 대다수 분들에게는. 예, 절대 관련이 없고요. 예. 다만 이제 가장 논쟁이 되는 것은 저도 역시 이제 가업승계 내지는 내 기업의 이제 경영권 보장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이 상속세랑 연관이 돼 있을까 이 부분입니다. 사실은 뭐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가업승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이것이 이제 상속세로 인해서 이제 지장을 받게 되면은 뭐 기업의 영속성이라든가 개인의 어떤 영업의 자유에도 큰 침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가업승계 공제제도가 보다 이제 대기업에서도 다시 현실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좀 실효성 있게 개정될 필요는 있다. 저 역시도 이제 상속세율은 갑자기 뭐 이건희 회장으로 인해서 이것이 변동이 있게 되면은 아마 고인께서도 원하시지 않을 것 같고요. 논란이 있을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은. 논란이 있을 것 같고 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만 최대한 어떻게 효율적으로 법을 개정하고 안착할 수 있게 한다면은 세율은 유지하되 이 경영권 보장은 담보해준다. 이걸 대해서 좀 솔로몬의 선택을 그런 어떤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뭐 정치권에서 일각의 얘기 나왔고요. 그리고 정치권에서 굉장히 이제 무게감이 있는 정치인들한테 이제 기자들이 질문하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데 아직은 굉장히 다들 아주 신중한 입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뭐 이런 거 좀 보면 사회적인 분위기도 형성이 돼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지만 공제 부분, 그러니까 뭐 상속에 대한 어떤 이 지배권, 경영권 관련된 어떤 공제 부분 그런 부분은 좀 고민할 게 아닌가 뭐 이런 의견들 좀 두 법조인께서 좀 주셨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 많은 분들이 좀 주목하게 돼서 굉장히 좀 관심사로 좀 떠올랐습니다. 자, 이 주제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어제 추미애 법무장관 국회에 나왔습니다. 국정감사가 있었는데요. 몇 가지 또 굉장히 늦게까지 하루 종일 이어졌어요. 그리고 많은 얘기가 나왔죠.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매일경제 기사인데요. 검찰총장으로서 선 넘었다. 윤석열 압박 수위 높이는 추미애 법무장관이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그에 앞서서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어떤 얘기를 났고 지난주 후반부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회에 나와서 또 거기에 대해서 받아치는 모양새였고 다시 한 주가 바뀌어서 어제 또 추미애 법무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또 반격을 가하는 모습.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요. 이런 기사 보면은요, 정치권에서 그럽니다. 언론에서 너무 이렇게 뭔가 대립, 충돌 뭐 이런 거 조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보입니다. 사실은요. 조정한 게 아니고요. 내용 좀 보겠습니다. 추미애 국감에서 윤석열 압박. 라임 수사 검사들 접대 확인했다. 수사 의뢰다. 곧 결과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수사 지휘권 위법 확신한다면 검찰총장직 걸어라. 이게 무슨 소리죠? 그만두란 소리입니까? 이게 어떤 소리인지 이건 해석이 좀 필요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총장에 대한 감찰은 최동욱 이후 처음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 하나 더 보겠습니다.
추미애 장관, 윤 수사지휘권 부정하려면 총장직 내려놔야 한다. 직격탄을 날렸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리고 수사지휘권 이거 상식 밖이다. 비상식적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걸 관련해서 그렇게 뭘 반박하고 하려면 총장직 내려놓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장관이 총장의 상급자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상급자다. 그리고 대통령의 임기 지켜라 메시지엔 비선통에 그럴 말 할 뿐이 아니다. 그럼 이게 틀렸다라는 취지잖아요. 지금 이 얘기는요. 이렇게 기사가 돼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이런 표현은 네. 가능하겠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상급자이다. 검찰총장은 상급자이다. 상급자이다. 맞습니다. 또는 사급자. 네. 그래서 네. 부하라는 표현을 네. 누구도 사회에서 사실 안 쓰는 표현이니까요. 저도 부하라는 단어는 생경합니다. 저도 그 국감장의 여러 발언들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요. 상당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검찰총장으로서는 선을 넘는 발언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고 지휘 감독권자로서 민망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대통령이 마치 총선 이후에 어떤 메신저를 통해서 계속해서 검찰총장을 하라고 했다. 이런 거 같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그런 당 얘기를? 대표로서 현재의 대통령을 그 전에 접촉한 기회가 많이 있었고요. 또 그분의 성품을 잘 비교적 아는 편인데요. 절대로 정식 보고 라인을 생략한 채로 비선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나 의사를 그를 전달하시는 성품은 아니십니다. 네. 또한 의원님 말씀처럼 이런 자리에서 그런 확인 안 되는 그런 얘기를 고위공직자로서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임기 동안 소임을 다 하라고 하셨고 민주당에서 뭐 사퇴하라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에도 적절한 이런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막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발언들 들어봤는데요. 화면 좀 봐주시죠. 그러니까 지난 22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총선 후 흔들리지 말고 임기 지켜라 이렇게 전해왔다. 대통령의 메시지를 소개한 거예요. 어제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그럴 리 없다. 내가 알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성품상 그런 걸 그렇게 전하시는 분이 아니다. 확인 안 되는 말 하는 거 이거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을 했잖아요. 이거 뭔가 완전히 다릅니다. 약간 뭐 진실이 무엇인지 궁금해지는 대목이 이 가운데 또 딱 놓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앞서서 기사 소개드렸지만은 수사지휘권 이렇게 논쟁하려면 총장직 내놓고 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주홍 교수님. 네네. 두 가지입니다. 그럴 리가 없다. 그리고 총장직 내려놓고 그렇게 뭐 수사지휘권 얘기하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생각, 의도는 뭡니까? 예, 저는 의도가 이제 확실해졌다고 봅니다. 윤 총장 해임해야 된다. 직 내려놔야 된다. 이제 그걸 아예 정확히 나가라. 밝힌 거라고 이제 나가라.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아. 네. 윤 총장이 이제 22일 날 저 얘기를 한 건 흔들리지 말고 임기 지키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추미애 장관에게 사실은 화해의 제스처를 본 걸로도 읽힐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둘 모두가 임명된 거 아니냐, 문 대통령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둘이서 어떤 면에서는 출구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는 듯한 뉘앙스를 보인 게 사실 윤 총장의 발언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럼 윤 총장의 지난주 발언은 뭔가 같이 가자 네. 아니면 어떤 출구 전략일 수도 있다. 이 정도 하시죠. 이런 거를 내포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이 정도 해야 하고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스처로 읽어야 되는데 추미애 장관은 그럴 생각이 지금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을 넘었다라는 추미애 장관의 발언은 자기 자신한테 솔직히 해당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제 선을 넘어서 직을 걸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 자체는 예. 윤석열 총장은 이제 자리에서 물러나야 된다라는 것을 아마 작심하고 지금 직격탄을 하신 것 같고요. 예. 거기에 여권 의원들이 거들어주면서 거기에 이제 기름을 부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스처를 보낸 거에 반해서 제가 안타까운 부분들은
추미애 장관께서 지금 검찰 개혁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곧 민주적 통제의 상징할 수 있는 감찰과 수사 지휘권을 예. 과연 지금 적법하고 혹시 이제 윤 총장 말처럼 예. 적법하고 그리고 합리적이고 세심하고 중립적으로 사용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그 과정에 지금 아쉬움들이 지금 곳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예. 감찰 같은 경우도 중앙지검장 윤 총장 시절의 얘기를 감찰하는 게 과연 표적 감찰의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요. 예. 수사지휘권의 문제도 과연 그 수사에 대해서 배제를 하는 것이 위법성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또한 예. 라임 사건에 대한 감찰도 아직 검사나 변호사들의 입장에 대한 것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이 확인됐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부분들이 검찰 개혁이라는 키워드가 갖고 있는 곧 민주적 통제가 갖고 있는 세심하고 중립적인 그 논지를 대부분 조금 훼손하지 않았는가. 예.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의 의도는 확실하게도 윤 총장의 직을 내려놓으라는 걸로 귀결되지만 예.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이 문 대통령에게 넘어가는 뉘앙스가 아닌가. 여권 인사나 추미애 장관은 이런 식으로 나는 이렇게 공을 넘겼다. 예. 그러면 이제 문 대통령께서 결정을 해달라는 어떤 그런 우회적인 압박이 되기 때문에 예.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지금 주영규 교수님께서 상황을 쭉 흘러가는 상황을 좀 정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접적인 감찰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에 앞서서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서 그럴 리가 없다라고 추미애 장관이 반박을 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사지휘권 그 얘기하려면 자리를 내놓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배주 교수님. 네. 추미애 법무장관의 의도 뭡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 지휘권의 적법성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수사 지휘권 발동은 불가피한 조처다. 석영 없는 수사를 위해서는 철저하게 이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면으로 이걸 부정을 했어요. 심지어는 위법성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이 추미애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의 근거가 중요한데 검찰청법 제8조에 따라서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했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수사 지휘권이 본인의 주장대로 불법하다면 예. 수용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저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본인이 30분 만에 이 수사 지휘권을 수용을 했거든요. 먼저 수용을 했어요. 예, 근데 수용을 한 다음에 이게 불법하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자기 모순에 해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검찰총장은 거악, 불의에 맞서서 불법에 맞서서 싸워야 되는데 예. 불법을 그러면 왜 수용을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자기 모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추미애 법무장관 입장에서는 수사지휘권 발동은 적법한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적법한 수사지휘권을 부정할 경우에는 더 이상 직을 유지할 이유가 없으니까 차라리 선택을 해라. 예.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 라임 옵티머스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이 있고 사실로 확인된 부분이 검사가 향 접대를 받은 부분이 지금 사실로 확인됐다고 법무장관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무장관이 그걸 사실 확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확인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수사까지 들어갔어요. 만약에 예. 그렇다면은 이 부분은 확실한 감찰 대상이 되는 것이죠. 아. 그리고 이제 수사와 관련해서 2018년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할 때 옵티머스가 이미 그때 고발이 됐어요. 예. 근데 당시에 이게 무혐의 처리가 됐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때 정상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졌다면은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은 안 했을 것인데 그때 보고 체계가 본인은 몰랐다. 본인이 모르는 이유는 부장선에서 전결을 했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굉장히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추미애 법무장관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의혹이 있으니까 감찰해야 되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법무장관과 관련해서 가장 이견을 보인 부분은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감장에서 정계 진출 가능성을 열어놔 버렸거든요. 예. 지금 현재 대한민국 검찰의 가장 문제는 정치적인 중립성인데 이 부분에까지 열어놓으니까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도 이 부분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라는 예.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가라 그런 뜻입니까? 그렇게 해석이 알아서 됩니다. 나가라. 네, 그 부분은 이미 본인이 근데 내용을 포함해서 얘기를 근데 국감장에서 지난주에 밝혔지 않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에까지 하면서 절대 못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투쟁을 하겠죠. 양자의 그 갈등 상황이 이 상황에서 종료되는 건 예. 아니고 더 간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은 직을 다하겠다, 소임을 다하겠다 예.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끌어들였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관련해서 지금 진실 공방이 있는데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예. 메신저를 통해서 계속 직을 유지하라, 자리를 지키라라고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추미애 그럴 법무장관은 리 없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내가 저기 문재인 대통령 잘 아는데 성품상 비선을 통해서 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 할 경우에 그런 내밀한 문제를 검찰총장이 국감장에서 공개를 하는 것이 맞는지 이것도 계속해서 앞으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지금 뭐 입장 없다 반응이거든요, 지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배정욱 교수가 잠깐 말씀하셨어요. 검사 무슨 접대 뭐 이런 얘기가 어제 추미애 장관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라임 김봉현의 검사 술 접대 사실로 확인. 사실로 확인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추미애 법무 수사 전에 감찰 진술을 기정사실화했다. 그러니까 한겨레 기사는 약간 비판적 시각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아니 지금 감찰한 걸 가지고 왜 사실처럼 얘기를 한 건가? 이겁니다. 지금 수사가 아직 들어가지도 않은 상태인데 이 얘기예요. 수사지휘권 발동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럼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사실 확인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지금 이 얘기입니다. 지금 기사는요.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사기꾼 말을 어떻게 믿나? 어떻게 더 믿나? 이렇게 질문이 나오자 추미애 장관 오죽하면 그랬겠나? 이렇게 설명이 나왔어요. 자, 그럼요. 이 내용과 관련해 어제 국감장에서 질의와 답변이 오갔거든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김봉현의 그 진술에 의하면 강남 술집에서 고액의 향응을 받은 검사가 바로 이 사건 수사팀장으로 투입돼서 복도에서 마주쳤다. 깜짝 놀랐다. 아는 척하지 말라라고 하더라고 돼 있고요. 감찰 결과 사실로 확인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속히 이미 수사 의뢰가 돼 있고 수사 중이어서 결과가 날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오히려 결과적으로 인사 조치가 잘 됐다 하는 것이어서 사기꾼 김봉현의 말보다 김봉현의 말이 어떻게 자기 자신의 검사직을 버리고 있는 남부지검장의 말보다 우선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오죽했으면 그 사람 다 마저도 넘겨보세요. 나서겠습니까? 알았어요. 넘겨보세요. 자, 저 대목이었습니다. 저 대목이 이렇게 오늘 기사로 다뤄지고 있는 겁니다. 자, 윤기찬 변호사, 김한규 변호사,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지금 이 상황 과연 무슨 의미고 무엇인지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기찬 변호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그 수사검사가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예. 감찰위의 수사를 받아야 되는 사안이에요. 그건 뭐 철저히 감찰 및 수사를 다 해야 됩니다. 잠깐만요. 지금 쓰신 게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좀 크게 좀 보겠습니다. 이거 좀 확대 좀 해주세요. 이게 크게 볼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지금 세 단계로 쓰셨어요. 예,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법무부 감찰권은 사실 강제 수사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사도 의뢰해놓고 감찰도 진행했던 사안인데 예. 그러니까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강제 수사권 없는 법무부 감찰권 물어보고 그냥 대답하는 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아무래도 감찰이 좀 그렇게 진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대검 감찰은 강제 수사권이 있는데 법무부 감찰은 강제 수사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찰 결과가 접을 수밖에 없고 가령 이 감찰 결과 검사의 접대 혐의가 사실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기된다 하더라도 이 검사 접대에 대한 의혹을 총장이 인지하고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느냐는 또 다른 단계거든요. 예. 근데 지금 추 장관께서 하는 말은 검사 접대 이 의혹이 거의 사실로 확인된다는 취지의 발언이지 그 이후에 총장이 이를 인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는 남부지검장이 이를 인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총장한테 보고하지 않았다. 여기에까지는 지금 말씀이 없어요. 그런 걸로 볼 때 일각에서 나오는 의혹 감찰, 예. 그러니까 표적 감찰 이런 이제 의혹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장을 감찰을 통해서 징계 청구를 법무장관이 하고 그로 인해서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이런 그 검사 징계법상의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려는 하나의 단계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는 거고 지금 그 추 장관의 말씀처럼 총장 이런 국감장에 나와서 여러 가지 부적절한 말을 하는 거와 같이 지금 법무장관도 사실은 사실로 확인된 내용만 말씀하셔야 되는데 예. 이것이 뭐 검사 접대 의혹이 확인됐다라고 하고 총장까지 겨냥해서 말씀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는 밝혔어야 되지 않나 이런 예.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 아쉬운 점은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간에 검찰 내부 장악을 위한 어떤 검찰 내부 정치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장관과 총장이 지금 그런 모습이다. 그렇죠. 각각. 그러니까 애당초 법무장관은 원래 수사지휘권 행사할 때는 총장을 나가라고 한 것 같지는 않아요. 만약 거기서 총장이 수사지휘권에 항명한다. 그럼 이제 징계 절차로 가겠죠. 예. 그러니까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뻔히 법무장관의 수를 알았다고 보고 따라서 형성적 권리라는 있지도 않은 어떤 개념을 동원해서 이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런 자기 입장을 옹호했다고 봐요. 이게 적법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에 만약 위법하다는 본인의 항명하게 되면 징계 절차로 나갈 게 뻔하기 때문에 예. 했다고 보이고 그러나 이제 검찰총장이 어떤 자기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검찰 내부에 신뢰 회복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대통령이 내 임기는 보장해줬다라는 말씀을 아마 전언한 것 같고 그다음에 정치적 위상에 대해서 본인이 부인하지 않은 이런 두 가지 이유를 갖고 검찰 내부 조직을 추슬주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지난 국감에서 총장이 검찰 내부 조직이 추슬려지니까 법무장관 입장에서 전략을 바꿨다고 봅니다. 이제 내보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징계 절차 개시로 어떤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닌가. 예. 그런 점 등이 이런 이제 무리수로 드러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찰에서 나온 내용을 기정사실로 지금 뭐 보고 있다. 그리고 사실 확인한 그런 표현을 어제 쓴 것이다. 이런 해석을 해주셨고요. 김한규 변호사께서는 지금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예, 거의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낭떠러지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저 낭떠러지는 지금 누가 서 있는 겁니까, 그럼? 현재는 이제 윤석열 총장이 이제 떨어지기 직전 상황이죠, 외관상으로는. 왜냐하면은 이 감찰 권한이라든가 일단 모든 일 수사에서 지휘에서 배제됐으니까 윤 총장은 아무런 무기가 없어요. 예. 이런 감찰 권한 그리고 남부 수사 그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고를 받고 아마 법무부 장관께서 직간접적으로 보고 다 받으시겠죠. 근데 사실 이게 지휘권 발동된 자체는 이 검사들의 어떤 술 접대에 대해서 과연 윤석열 총장이 그것을 사전에 인지했는데 이것을 은폐했느냐 여부가 이제 주된 관심사였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그냥 검사들이 술 접대를 만약에 받았다, 향응을 받았다, 막 그 자체로서 아마 윤석열 총장의 도덕성이라든가 이걸로 계속 공격을 해서 아마 그 우회적으로 퇴진시킬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된 게 이제 방향이 검사들이 접대를 받았느냐 안 받았냐인데 이미 추 장관께서는 어저께 사실로 확인됐다. 사실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유의미한 단순히 이런 어떤 지금 범죄 혐의자의 말만 듣는 게 아니라 뭐 CCTV라든가 아니면 뭐 이 범죄 혐의자 말고도 이 사람 말고 김 회장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목격했다든가 아니면 그 당시 종업원의 구체적인 진술이 있다든가 뭐 이런 거 재반 증거까지도 지금 확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좀 들긴 들었거든요. 저렇게까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 왜냐하면은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지면에는 어좀 사기꾼이라고 표현을 썼는데요, 어저께는. 그런 어떤 범죄 혐의자 사기꾼의 말만 진짜 달랑 하나 듣고 설마 장관께서 그런 말을 하셨을까라는 건 약간 답변은 오죽하면 그랬겠느냐였어요. 답변은. 저는 진짜 그 말만 믿고 말씀은 하셨다고 좀 믿고 싶지는 않고요. 다른 어떤 재반 증거도 있으셨을 거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아마 나오게 되면은 윤 총장을 아마 낭떠러지에서 밀 계획인 것 같은데요. 결국은 남부에서 이루어지는 수사 결과에 따라서 아마 자칫하면은 그것이 장관한테 다시 역풍으로 갈지 아니면 추 장관이 의도하는 대로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두 인물이 국회에 나와서 발언을 하면 그냥 기사로 이렇게 큼지막하게 이렇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충돌하는 양상으로 계속 가고 있거든요. 다음 내용은 기사가 아니고요. 영상으로 좀 준비했는데 추미애 장관과 야당 의원들의 질의응답이 참 많았거든요. 몇 가지 대목을 영상으로 묶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야당에서 추미애 장관님 사퇴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의하시지 않으시죠? 동의하지 않으시죠? 뭐라고 하겠습니까? RN서치에서 추미애 장관 사퇴에 찬성한다 51%, 매우 찬성한다 40.9%, 반대한다 43.5%. 많은 부분은 장재현 의원님도 많이 또 가공을 하셨지 않았나 싶어요. 가공이요? 네. 이거는 RN서치에서 나온 여론조사인데요. 무려 언론이 알겠습니다. 제 아들과 저에 대해서
한 31만 건 주시죠. 보도를 했어요. 알았어요, 뭐 그렇게 알았어요. 무차별적 보도를 하고 무차별적 여론 보도를 조사를 하면 한다면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렇겠죠. 알겠어요. 네, 예, 네. 알았어요. 네. 의원님도 장관 저는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생각해요. 도대체 그 문재인 대통령이 네. 검찰은 행정부다 이런 말씀을 업무 보고에서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네. 법원이 행정부이듯이 검찰도 행정부이죠. 네, 네. 그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김진애 검찰은 의원님, 행정부입니까? 법원은 법원은 좋은 사법부이고요. 사법기구입니까? 어떻습니까? 법원은 뭐 삼권 분립 아래에서 그 독립된 사법부이고요, 사법부 소속이고요. 그러나 검찰은 검사 사무에 대해서는 검찰청을 두어서 관장을 하는 것이고 네. 법무부 장관은 그뿐만 아니라 검찰 사무 전반 또는 출입국 행형 여러 가지 전반을 지휘 감독하는 정부위원입니다. 네. 자, 어제도 저런 내용. 그러니까 검찰의 위치, 위상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추미애 법무장관 사퇴와 관련된 뭐 여론조사를 인용한 이런 얘기까지도 오가고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자, 이 주제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오전 8시 41분을 좀 빠르게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는요,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입니다. 추도식에 참석을 했는데 약간의 어떻게 보면 잡음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게 있었습니다. 보시죠. 박정희 추도식 간 김종인의 보수 망치지 말라 이런 야유가 나왔다는 겁니다. 여기 사진 보면은요, 추도식 참정해서 이제 묵념하라는 모습이죠.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1주기 추도식입니다. 어제 서울 동작구에 있는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렸습니다. 그 사진 모습이 있습니다. 기사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일부 참석자들 박근혜 석방을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항의를 했다. 지난해 황교안 전 대표에 의해서 2년째 야당이 곤욕을 치렀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좀 잡음이 있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1300일째 영어의 몸으로 고초를 이겨내고 있는 님의 따님 근혜 대통령님의 석방과 명예회복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것을 다짐합니다. 과거를 일단 우리가 명확하게 청산을 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변함이 없어요. 자, 이 영상 뒷부분에 뭐 물러가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 어제 추도식이 이제 끝날 무렵에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제 참석을 하고 이제 돌아가는 와중에 그런 야유들이 나온 건데 여기 화면에 좀 더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소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보수 성향의 참석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분들은. 보수를 망치지 마라. 최근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당과 관련된 뭐 이런 움직임에 대한 불만을 나타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참 요즘에 이런 내용 잘못 쓰면 싸움이 나죠. 이런 표현 쓰면은요. 그리고 아랫부분입니다. 석방해달라. 박정희 전 대통령. 뭐 이런 야유들이 나오면서 약간 비난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배종호 교수님하고 주영 교수님께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과연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건가? 그걸 좀 설명해 달라고 질문 드렸어요. 먼저 배종호 교수님. 뭐 작게는 김종인의 딜레마고 크게는 보수의 딜레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딜레마는 무엇과 무엇 사이의 딜레마인 겁니까, 그러면은?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탈보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보수를 통해서 다시 민심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려고 본인이 지금 기본소득 얘기도 하고 계속해서 중도로 외연을 확장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더 나아가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서도 사과를 해야 된다. 그리고 연내 사과를 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41주기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 갔는데 빨갱이 아니냐라고 계속해서 공격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40주기 때하고 41주기 때하고 대상만 다르지 메시지는 거의 같아요. 40주기 추모식 때는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황교안 전 대표였거든요. 그때 이제 배신자라고 공격했고 이번에도 계속해서 빨갱이라고 했는데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기본소득이라든지 진보적 어젠다 그리고 경제민주화 이런 쪽으로 나가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빨갱이라고 했는데 던지는 메시지 또 뭐냐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하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김종인 황교안 전 비대위원장이 대표 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니까 지금 제가 보수의 딜레마고 김종인의 딜레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탈보수, 새로운 보수를 통해서 중대위원을 확장해서 수권 정당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태극기라든지 강성 보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당내에서 영남 중진들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흔들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믿을 수 있는 것은 강력한 지지율인데 현재 여권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20% 박스권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러다가 자칫 오히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 그런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주원규 교수께서는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저는 예견된 사면초가라고 적었는데요. 예견됐다라는 것은 이 자칭 진성보수, 타칭 콘크리트 보수층은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이 아니면은 누구라도 그 빨로 시작되는 그런 과격한 용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지난해 나왔던 말이 배신자. 네, 배신자라는 그 워딩은 아마 변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누가 와도 이분들은 아마도 그 비난을 했을 거고요. 그런 면에서 예견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제 조금 전 사면초가에 몰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로 보면 이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것에 대한 한계와 피로감을 당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호소하고 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중진 의원들이 이제 조금씩 엇박자를 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외부에서도 그런 소리를 내는 것 같고 혹시라도 김종인 위원장이 선수로 이렇게 필드에 뜨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경계심도 보이는 것 같아서 이제는 예견된 사면초가가 아니었을까. 처음부터 비상대책위원장이 갖고 있는 한계가 아니었을까라는 게 이제 맞물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을 국민의힘에서 모셨을 때 가장 중요한 효과는 그 탈보수, 새로운 보수, 아까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그 새로운 보수에 대한 가치를 확립하는 것만 이루어낸다면은 정말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이번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서거였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그 군사 정권의 그늘을 제외한다라면은 그가 이루어냈던 어떤 국민 건강이나 인프라 이런 부분들은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추구하고 있는 기본소득 개념이라든지 아니면은 경제민주화 개념과 묘하게 맞물려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를 다시 회복하고 찾아오려면은 김종인 위원장이 갖고 있는 이 아젠다를 존중하면서 바로 내년 4월에 있을 그 보궐선거까지 잘 유지할 수 있는 모멘텀을 유지하는 게 좋은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김종인 위원장을 어느 정도는 이제 고립무원시키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상황이 좀 느껴져서 예견된 사면초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면초가 배조 교수님 딜레마에 빠져 있다. 뭔가 선택과 선택 사이에서 굉장히 고민에 빠져 있는 거고 여기 사면초가니까 다 뭔가 포위돼 버렸다. 지금 이렇게 좀 분석을 해주셨어요. 윤기찬 변호사, 김종인 비대위원장 지금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앞서서 두 번의 비대위를 책임졌습니다. 2012년에는 비대위원으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도왔고요. 그리고 2016년에는 민주당 비대위 대표로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도왔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보면 그 비대위가 성공한 비대위로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정권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번에 비대위원장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정권을 가졌어요. 그때와 지금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왜 그런 겁니까? 그때는 큰 변혁의 시대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근데 지금은 사실은 보수 쪽의 정당을 맡아서 이 재집권을 위한 어떤 환골탈퇴의 이제 의무를 지고 수행 중에 있는데 사실은 기존의 보수층이 추구했던 여러 가지 정책적 기조 갖고는 재집권이 어렵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수 측의 단결만 갖고는 사실은 진보층을 이기고 정권을 잡기 어렵다라고 본 거고 저는 그 부분은 그 정책 기조에 대해서 맞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 시대에도 국민 보건안전망을 위해서 모든 그 국민들에 대해서 건강보험제도를 확립했듯이 뭔가 시대적 다 소명이 있는 것인데 지금은 과연 보수 측이 추구해야 될 것이
현 갈등 구조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갈등 구도를 바꾼다. 기본소득론도 그래서 던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노동계는 진보 측이다 이런 고정 개념이 아니고 각 사회 분야별로 직급별로 다 기득권 세력이 있는 것이고 이 기득권 세력을 좀 타파하는 거 예. 이것이 보수층의 열망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담아내서 현재 갈등 구도를 재편하지 않는 한 재집권이 어렵다. 여기서 문제의식을 갖고 당을 어떤 당의 성향을 좀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그런데 보는데 지금 이 강성 보수 지지층에서는 물러가라. 그리고 굉장히 또 막 어떻게 보면은 강한 표현이 등장했잖아요. 야유를 하면서. 근데 이제 당의 체질을 바꾸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올 수 있고요. 그걸 경청하되 너무 거기에 매몰될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런 분들의 말씀이 있다고 해서 당의 체질 개선을 도중에 그만둔다. 그럼 보수당은 집권이 어려워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정책 기조를 정했으면 당 내부에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겠죠. 여러 가지 또 지역적 목소리가 있을 수 있고 한데 저는 정당의 목적은 정권 재창출이고 창출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대의 흐름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기조는 맞는다고 봐요. 그 다음에 문제는 화합이고 또 하나 이제 뭐 소위 여왕벌이라고 평가받는 유력한 대권 주자를 발굴하거나 키워서 이 부분을 당의 전면에 내세울 때까지 상당히 인큐베이터 역할을 좀 충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2012년과 2016년에는 유력한 대선 주자가 있는 상태의 비대위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없는 상태의 비대위거든요. 혹시 그것 때문에 아까 말한 딜레마, 사면초가 이런 위치에 처한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이 나오거든요, 지금. 그거는 맞아요. 그런데 유력한 대선 주자가 지금 나오게 되면 그 대선 주자의 색깔이나 생각이 당의 색깔과 생각이 돼버려요. 그러면 저는 당이 환골탈퇴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오히려 한편 이게 유력한 대선 주자가 늦게 나오고 그 상황 그 사이에 당의 어떤 환골탈퇴할 수 있는 색깔 변화가 있다면 그것이 또 다음 정권을 잡는 데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입장에서 유력한 대선 주자가 아직 안 나오고 있는 것이 당에 꼭 나쁜 징조만은 아니다. 오히려 당이 변하지 않으면 어떤 대권 주자가 나오더라도 저는 정권 잡기 어렵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당이 변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대위 체제에 일단 힘을 실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윤기찬 변호사는 지금 저 국민의힘 소속이신데 어떤 가능성, 그래도 뭔가 희망, 뭐 돌파구 이게 있을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좀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사회 분야 기사인데요. 어떤 엄마에 관한 얘기입니다. 뭐 생모라고 표현도 되고요, 친모라고 표현도 됩니다. 암투병 딸 숨지자 28년 만에 나타난 생모. 자, 나타났습니다. 생모가. 그런데요. 이 아랫부분입니다. 투병 땐 연락조차 없더니 보험금 등 1억 5천만 원 챙겼다. 그리고 유족의 장례비 반환 소송까지 있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좀 기사에 따르면 그래요. 그래서 제2의 구하라 막을 입법이 절실하다. 이 기사는 이렇게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구하라 사건처럼 28년 만에 나타난 친엄마, 딸 사망 보험금부터 전세금까지 유산을 가져갔다. 새엄마가 딸 카드로 장례비를 결제하자 자신 재산 편취당했다면서 소송도 제기했다. 뭐 법원에서 어느 정도 뭐 중재나 어떤 조치가 좀 이루어졌는데요.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김한규 변호사. 뭐 기사로 제가 설명이 들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연입니까? 이게 굉장히 좀 안타깝고도 굉장히 화가 나는 사건입니다. 이게 지금 28년 만에 지금 친엄마가 나타났다는 건데 이 고인께서는 올해 29살에 돌아가신 거거든요, 병으로. 그러면은 뭐 한 살? 애 낳고 나서 애를 그냥 방치하고 버린 거죠, 이 엄마라는 사람은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이 계모랑 이제 아버지가 이제 새로 결혼을 해서 이제 새로운 새어머니랑 사실 실질적으로는 새어머니가 다 키웠다고 봐야겠죠. 이 딸 입장에서는. 그래서 28년을 키웠는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병이 들어서 이제 세상을 떠난 사건인데요. 근데 이제 그 돌아가신 이 딸의 어떤 재산, 뭐 전세금이나 보증금이라든가 이런 재산들이 약 1억 원 이상이 있었는데, 근데 이게 이제 현행법상으로는 이제 새어머니 계모는 이제 상속이 안 되니까 결국은 남은 거는 친엄마거든요. 친엄마한테 친엄마가 나타나서
이 딸의 어떤 모든 보험금이라든가 보증금을 다 가져간 거예요. 왜냐하면은 법적으로는 상속인이니까 친엄마. 법적으로는 직계 존속이잖아요. 예, 직계 법적으로는 존속이니까. 다 가져가게 돼 있는 거죠. 예, 지금 유일한 상속인입니다. 직계 존속. 왜냐하면 아버님은 또 돌아가셨어요. 중간에 돌아가셨고. 예, 그러니까 유일한 상속인이 다 가져갔는데 더군다나 여기서 이 새어머니께서 이 딸을 병가 넣으면서 이 딸의 어떤 이 재산으로 이제 병원비 이런 걸 썼나 봅니다. 뭐 장례비 병 뭐 이런 예, 얘기가 좀 예. 있어요 지금. 근데 그것도 돈을 뭐 누구 왜냐면 내가 상속받을 돈을 당신들이 썼다고 해서 소송까지 건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이런 소송이 있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데 근데 법원에서 법적으로는 또 그렇게 소송이 되나 보죠 그게. 아마도 뭐 그게 굳이 따지자면 딸의 재산은 내 건데 왜 당신들이 마음대로 썼냐 이런 취지인데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그 돈은 결국 이 본인 재산 소유자의 병원비로 쓴 거거든요. 예. 매우 잘못된 소송이지만 법원에서 다행히도 조정으로 끝난 사건인데요. 예. 사실 이거는 이미 고인이 되신 이제 구하라 씨 이후로 이제 구하라법이라고 해서 국회에서 한동안 뜨겁게 논의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양육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부모에 대해서는 예. 이제 상속 자격을 박탈하자 이런 취지의 법이거든요. 사실 거꾸로 예를 들면은 자식이 이제 부모를 이제 살해한 어떤 존속 살해 같은 경우에 예. 상속 자격이 박탈되거든요. 이 폐륜 범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거꾸로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버리고 양육 의무를 하지 않았다. 네, 이것도 역시 반인륜적 행위거든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래서 이거는 국회에서 이거는 이런 사건이 더 벌어질 겁니다. 왜냐하면은 과거보다 요새는 앞으로 더욱더 이제 이혼하는 사례가 이혼한 증가율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혼하게 되면은 예. 부모의 한쪽이 또 자식을 방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국회에서 이제 조속히 이것도 사실 중요한 민생 법안입니다. 예. 좀 조속히 좀 통과시키는 게 이제 충분히 사회적 합의도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이 부분입니다. 이 기사 가운데 좀 보겠어요. 양육 의무를 소홀히 한 부모에 대해 자식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 이 부분이 핵심인 겁니다. 지금 이거를 지금상으로는 이런 게 없이 그냥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른바 제2의 구하라 사건 아니냐. 논란이 됐거든요. 이거 관련 법이 지난 국회 20대 국회 때 발의가 됐는데 무산됐어요. 그냥. 이번 국회 다시 발의됐습니다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요. 윤우찬 변호사. 국회에서 왜 잘 안 됩니까 이거? 저게 이제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상속권이라는 것이 예. 어떤 대가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남겨진 분들의 생계를 위해서 그냥 주어지는 권리로 좀 인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해서 얻는 권리가 아니고 예. 당연히 얻는 권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특별히 뭐 피상속인에게 뭐 피상속이 살해하거나 살해를 시도하거나 상해를 가하거나 또 유언을 위변조하거나 이런 경우 아니면 상속인 자격을 박탈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예. 이것과 관련된 분쟁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인 결격 사유를 늘리는 것보다는 예. 오히려 저렇게 이제 상속권은 없지만 특별 연고자의 자격을 행위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 같이 이런 경우가 경우는 뭐 이런 그렇죠. 경우가 되겠네요. 근데 현행법은 특별 연고자에게 재산을 주는 경우는 상속인이 전혀 없는 경우예요. 예를 들면 직계, 비속, 존속, 형제자매, 사촌인의 반기혈주까지 없을 경우에 상속받을 사람이 없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비로소 특별 연고자한테 재산이 가거든요. 이거를 조정하면 될 것 같아요. 이 특별 연고자를 상속인과 병행하게 되면 예. 기여분 유사 제도를 넣어서 요거 병행하게 되면 어느 정도 여러 가지 논란을 없애면서도 이런 불합리한 경우를 시정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법 개정 방향을 조금 더 신중히 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신문 기사로 2개 신문에서 봤는데 이렇게 알려줬는데 뭐 어떤 또 이 가족들 간에 어떤 사연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그 부분까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기사에 소개된 바로는 이거는 조금 생각해 볼 지점이 아닙니까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지금요. 이 기사가 오늘 좀 소개돼서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기사요. 자, 다음은요. 나라박소시로 가겠습니다. 사진 한 장 좀 보겠습니다. 무슨 곰이 있네요. 곰이 뭔가 동그란 걸 좀 물고 있죠? 이게 수박입니다. 수박. 그리고 여기는 이게 미국 지금 대선 한창 경쟁이 진행 중인데 민주당 바이든 후보의 그림, 이쪽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림이 붙어있는 수박인데요. 이 곰은 바이든 후보 그림이 붙어있는 곰을 골랐군요. 러시아 곰의 선택은 여기가 어딘가 하면요. 러시아 크라스노야르스크에 있는 한 동물원인데요.
곰에게 수박 2개를 줬는데 각각의 후보가 사진 그림 붙은 후보를 줘서 어떤 걸 고르나 봤더니 바이든 후보 수박을 골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곰이요. 2016년 4년 전 대선 때는 트럼프 대통령 글이 붙어 있는 수박을 골랐답니다. 맞춘 거예요, 한 번. 이번엔 어떨까 봤는데 이번에는 바이든 수박을 골랐다고 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재미있자고 한 거지만 뭐 이렇게 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워낙 미국 대선 굉장히 치열하게 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렸기 때문에 이런 기사까지 좀 사진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맞춘다면 이 곰 엄청나게 심통하군요, 정말로. 아무튼 이렇게 사진으로 소개가 좀 돼 있습니다. 자,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 부분이 조금 이야기들이 됐었죠. 국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부모 찬스가 된 민주화 전형 고대 2대도 합격을 했더라. 5년간 최소 98명 입학, 최소입니다. 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 몇 명의 의원들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제 이제 국감 자료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100명이 넘는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기회균등 전형에 이 민주화 운동 뭐 유공자 전형을 포함해서 그 자녀들이 뭔가 혜택을 받게 하는데 이렇게 된다면은요 오히려 더 사회적 약자, 더 보살핌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 선발을 막는 꼴 아니냐 이렇게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여기 보면 대학들을 소개가 돼 있어요. 뭐 연대도 있고 연대 앞서서 뭐 의예, 치의학과 입학했다는 얘기가 있었고 이대도 뭐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고 고대 대학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봐야 될지 먼저 이거 주원 교수님. 네. 공로는 인정할 수 있지만 사실 과연 이 민주화 운동 이 공로를 자녀에게 입시의 혜택을 주는 게 이게 과연 지금까지 타당한가? 이게 사회적으로 합의가 된 문제인가? 뭐 이런 질문입니다 지금. 네, 맞습니다. 뭐 아직까지 사회적 약자의 선발을 그 기회를 좀 박탈했다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예. 보고 있는 게 뭐 그렇게 좀 미미한 지금 이제 숫자고 그런 예. 활동이지만 문제는 민주화 운동이라는 게 국가 유공자나 그 기초생활 대상자와 같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있는 부분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되게 의문부호가 남는다는 거죠. 민주화 운동은 어떻게 보면은 구체적인 어떤 기준이 어떻게 마련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지금 이 헤드라인처럼 부모 차스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화 전형에 대한 부분은 사회적으로 정말 민주화 운동의 그 가이드라인이 좀 명확해지고 난 다음에 국가 유공자와 같은 어떤 그 수준? 그렇게 맞춰질 때만 좀 저는 전형을 도입해 보는 게 그 공정의 키워드와도 맞물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배주호 교수님, 이게 입시 문제, 우리나라 병역, 입시 이런 거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근데 그 민감한 부분에서 이런 게 적용돼서 학교를 가더라. 뭐 이런 게 나온 거예요, 지금.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중인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아직 정확한 통계는 아직 나오고 정확한 있지 게 없습니다. 않아요. 예. 그래서 뭐 5년간에 최소 98명 입학했다 했는데 지금 보니까 뭐 고려대 같은 경우는 20명이 지원했는데 1명이 됐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만약에 특정 대학의 이 비율이 상당히 높게 반영이 돼 있다면 공정성의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민주화 운동 관련 전형은 두 가지 개념에서 어디에 속한지를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사회적 약자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 유공자로 보는 것인지 예. 아니면 중간적인 개념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한 개념 정리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예.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겠고요.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은 얘기입니다만은 민주화 관련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건 분명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사회적 약자인지 이 부분도 한번 이번 기회에 스스로 좀 성찰할 대목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기회균등 전형, 그러니까 뭔가 좀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을 배려하자는 취지거든요. 과연 이거에 맞는 것인가 이렇게 해서 뭐 또 기사로 좀 이렇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택배 기사분들에 관한 얘기가 좀 있어요. 그동안 이 과로로 뭐 쓰러졌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소개됐는데 과로 택배 기사 가슴 아프다. 시민들 당일 배송 자제하자 이런 캠페인이 일고 있다는 겁니다. 집 앞에 간식 내놓고 감사합니다 이런 스티커를 붙이는 경우도 있고요. 천천히 오셔도 됩니다. 건강 챙기세요. 뭐 이런 응원 메시지를 남기시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SNS에도 뭐 응원글 해시태그 줄 있다. 그리고요 한진 내달부터 심야 배송 10시 이후에 배송은 중단한다.
왜냐하면 그건 힘들기 때문이다. 과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윤시장 변호사. 글쎄요. 좀 시민들의 어떤 자발적 행동인데 뭔가 근본적인 대책 이런 게 좀 논의할 시점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저는 본질적인 대응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예. 이 택배기사분들이 일단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건데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분류 작업이 자기한테 돈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떠맡아서 하기 그게 때문에 좀 오래 걸리고요. 바로 그게 하나 본질적인 거고 예. 두 번째는 단가 인상 문제가 좀 있어요. 이것은 이제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그러니까 일할 시간을 제한하는 거는 어떤 자발성에 기초해서 거기서 판단하게 하면 되는 것이고 오히려 일할 시간 줄이는 것이 일할 기회를 뺏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은 시민들의 저 자발적인 운동 자체는 저거 선회해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운송하는 단가 부분하고 분류 작업을 떠맡는 부분, 이 부분이 먼저 해결될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학규보다. 그러니까 분류 작업 이게 힘들고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걸 해결하는 부분. 그리고 아까 말씀한 아무래도 택배 기사님들의 이런 근무 환경 이런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객들이 불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택배를 빨리 못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택배 비용이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걸 감내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밤에 심야 배송 있지 않습니까? 예. 심야 배송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좀 합의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당일 배송이라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사실 왜 낮에 근무하는 것보다 밤에 근무할 때 뭐 노동법에서도 더 임금이 할증되지 않습니까? 밤에 근무하는 밤에 거는. 일하면 힘듭니다. 힘들지 않습니까? 새벽 예. 힘들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좀 국민들이 합의를 봤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도 시민들 성숙도는 전 신뢰하는데 이번 기회에 사실은 이제 사측 택배사들도 뭐 분류 작업 지원은 당연한 거고요. 예. 더 나아가서 이제 이분들이 사실은 개인 사업자다 보니까 이제 산재 적용을 사실 특수 사업자로 해서 법에는 보호되지만은 이 택배사들은 대리점들이 적용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산재 부분도 적용돼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분들은 택배사들은 기사들은 돈을 벌어야겠지만은 결국은 이런 뭐 단가 부분도겠지만 결국 안정된 근로시간 확보 이 부분들에 대해서 택배사들이 결국은 사측이 좀 조율해야 되는 거 아닌가 봅니다. 예. 아무튼 많은 분들이 쓰러졌기 때문에 지금 많은 고민들을 하는 대목이 다 났습니다. 지금요. 자, 아침에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